안녕하세요. 저는 중간지점 증축계획안의 기획자 노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전시에 연계된 토크로 참여한 건축가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서로 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시의 배경들, 그리고 각자가 도출했던 계획안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건축가분들을 먼저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본인을 조금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이진혁 건축가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차혜미 건축가님, 그리고 민성희 건축가님은 지금 건축가께서는 지금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고, 각자 개인이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테니까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여 건축가로 글을 쓰게 된 이진혁이고요. 저는 지금 개소한 지 한 2년이 된 건축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민이고요. 이번에 노한수 기획자님의 추천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성휘라고 하고요. 이번 일본에서 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일본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전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이 전시가 시작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개괄적으로 오늘 토크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 말부터 이 중간지점 을지로에 지금 위치한 전시를 하고 있는 중간지점 하나에 대한 설계를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이 중간지점은 이제 지금 아티스트 분들이 같이 콜렉티브로 계신데, 이제 공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간에 어떤 방향성을 조금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처음에 저한테 주셨었고, 한두 달 되는 미팅 기간 동안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계속 피드백을 하고 미팅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지점 하나가 그렇게 이제 19년에 완공이 되고, 앞으로 지금 벌써 횟수는 4년 정도, 5년 차 이제 접어들면서 너무 이제 중간 지점 분들께서 잘 운영을 해오시고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중간 지점 2이라는 공간도 생기고,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새로운 확장에 대한 요구들이 조금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 설계자였던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탐구를 조금 의뢰를 하셨었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조금 동년배에 있는 건축가들과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컨택한 이유는 당연히 저 너무 잘하시는, 지금도 너무 활발히 활동하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작품을 너무 멋있게 보여주는 기성 건축가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막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자기의 건축 언어를 보여주기 시작한 건축가들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되게 많이 자아성찰을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간 지점이 보는 중간의 상태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조금 건축가들이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조금 건축가들이 익숙한 방식이 아닌 걸로 보여주고자 중간 지점 증축계획안을 구성하게 됐고, 이분들을 이제 건축가들을 컨택하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간 지점에 대한, 아니면 이런 대안 공간 혹은 전시 공간에 대한 시선들을 조금 새롭게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토크의 진행은 저희가 이제 제가 전시에 대해서 중간 지점 증축계획안이라는 제목을 정할 때 이 각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만 개별 단어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 지점은 말 그대로 중간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지점이 갖고 있는 특성, 대안 공간이나 전시 공간의 느낌을 가질 성격을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축이라는 건 진짜 표면적인 중축일 수도 있지만, 그 중축이 확장의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 때 그 확장을 바라보는 건축가의 시선, 아니면 확장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뭔가 이게 확대되고 덧붙여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중축이라는 단어를 넣었었고, 계획안은 이제 디자인과 창작 사이에서 되게 고뇌하고 있는 건축가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이고 클라이언트를 대했을 때 프로세스에 위치한 건축가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키워드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에는 그 각 건축가님들께서 제안했던 계획안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을 제가 선정한 키워드는 중간 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 공간, 이런 어떤 예술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건축가분들께서 큰 미술관이나 어떤 갤러리 등을 가보셨을 테지만, 이런 어떤 대안 공간이나 아니면 좀 숨어있는 히든 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어떤 공간들은 많이 못 가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대한 첫인상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첫인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제 옆에 계시니까 이준혁 건축가님부터 한번. 중간 지점이나 대안 공간도 사실 이번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찾아보고 그 을지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대안 공간들이 거기 퍼져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꼈었던 점은 좀 저희 사회가 지금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본에 따라서 생산과 소멸을 달리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자본이 있으면은 더 매력도도 높아지고 뭐 더 이렇게 가고 싶어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런 대안 공간들은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뭐 금전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을지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앞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공간에서 오래 전서부터 거기에서 좀 그런 음식 뭐 술 이런 게 아니라 좀 전시라는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그런 성격의 공간이 있는 것도 좀 신기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시가지에 있는 뭐 그런 개척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구시가지에 가보면은 굉장히 떠들썩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법칙, 뭐 또 다른 규율,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전시 공간도 우리는 사실 뭐 직업을 가지게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많은 제일 큰 목적으로 돈을 꼽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쉬어서 이런 좀 새로운 글도 조금 보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 교회랑 어떤 중간 지점이랑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게 이진혁 건축가께서 생각하는 지점과 어떤 그 지점이 되게 명확하게 설명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성희 건축가께서는 아마 이제 그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돼 있는 영상과 아니면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중간 지점을 접하셨을 텐데, 민성희 건축가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중간 지점을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노한석 기획자님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일단 제가 자기소개 때 말은 안 했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뭐 이제 일본의 건축 뭐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글을 써줄 수 있지 않냐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국을 안 가간 지 한 4년 됐고, 을지로도 뭐 한 4, 5년 전, 이제 아직 힙지로라고 불리기 전의 모습밖에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감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나 이제 소개글을 봤을 때 일단은 왜 나한테 이런 의뢰를 한 거지라는 게 조금 좋은 의미에서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간이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쪽에도 쏙 가려고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랑 흥미랑 좀 비슷했던 점이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민주적이거나 평화롭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탑다운이 아닌 이제 버텀업 식으로 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이런 부분에서 저를 좀 투영시켜 보면은 뭐 고집이 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중간 지점은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여러모로 제 개인적인 것과 좀 투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겹쳐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민 건축가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첫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민성희 건축가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계속 외국에 있다가 사실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을지로를 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을지로라는 거는 되게 생산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창작자들이 되게 막 거기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작품들을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 공간이 을지로에 생기고 있는 것이 되게 타당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중간 지점이 하고자 하는 그 전시하고자 하는 그 결이 그 을지로의 컨텍스트랑 굉장히 비슷하고 맞닿아 있다고 느껴져서 되게 그 컨텍스트나 뭔가 그런 곳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약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다음 키워드인 확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증축이 사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이준혁 건축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기존 건축물에 더 쓰되어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덧붙인다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런 덧붙인다는 개념에서 생기는 어떤 기존 것과의 관계 혹은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더라도 이 확장이나 증축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덧붙이는 행위들에 대한 생각들 좀 더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그 우리가 건축가들이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덧붙여서 뭔가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증축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증축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바라보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차이민 건축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확장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뭔가 건물을 쓰던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더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뭔가 그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는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있었던 것과 새로 붙여지는 것에 시간차가 생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지금 건축에서도 그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차 내에 분명 기술의 진보가 있었을 것이고 붙여지는 것들이 굳이 옛날 거를 답습해서 그 기술을 그대로 붙여줘서 뭔가 그 새로운 증축된 건물을 보았을 때 그 시간차가 없어 보이게 동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히려 그 시간차가 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중간 지점에 근처에 있는 그 을지로의 형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을지로에 가보면은 을지로 지금 새로 그 힙지로 부분에 특히 새로 생긴 음식점들 보면은 그 거기가 이제 그 인쇄소가 많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쇄소 뭐 무슨 프린트 이런 게 그 음식점 바깥에 붙어 있고 안에는 뭐 예를 들면 고깃집이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레이어드 돼가지고 같이 한 공간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거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되게 오래된 그 몇백 년 된 건물들이 되게 흔하게 널려 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노트르담 성당도 요즘 이제 불나서 새로 개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 그 전통을 고수하는 프랑스에서도 그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그 건물의 그 스트럭처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형태라든지 그 구조를 그대로 짓는다기보다는 새로운 아주 가벼운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더 공간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배워서 한국에서도 나중에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때에도 이런 재미있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든지 아니면 그 컨셉추얼하게 뭔가 그런 것들이 레이어드되는 공간들이 조금 더 잘 보이면은 증축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노트르담 예를 들어주신 노트르담 성당 예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을지로에서 안타까운 점들은 그 이제 상가 쪽에서 바라봤을 때서는 어떤 그 되게
균일한 건물들, 획일화된 건물들이 들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전통을 베이스로 새로운 시각들을 내놓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성희 건축가는 이러한 어떤 덧붙인다는 증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중축이란 일단 물리적인 중축을 떠나서 이번 전시에서 느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고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덧붙인다라는 것도 중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남이 말한 거, 남의 생각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런 것이 담보된다면은 되게 건축이 말하는 중축이 아닌 비교적 일상에서의 그런 자유도 높은 중축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건축에서 말하는 중축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을 무언가를 더할 때 그 기존의 것은 얼마나 조건이 충분한가 담보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제약이 붙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뭐 코스트를 이렇게 낮추기 위한 뭐 중축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저는 합리성을 좀 거스르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 말하는 정말 중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스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모두가 할 수 있는가를 납득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건축에서는 중축이란 좀 몸집이 커지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건축에서 말하는 중축은 좀 하기 어려운 일, 무거운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가능하면 건축을 짓지 않는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이렇게 꾸며가는 일도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말하는 무언가를 더하는 의미에서 중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 지점에서 말하는 중축에는 건축에서 말하는 중축과 상당히 다른 개념의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를 포함해서 계획자님이랑 진영님이랑 혜미님이랑 같이 중축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라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희님이 성희 건축가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중축이 조금 기존의 건축에서 하는 중축과는 다른 조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중축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중축 볼 때 많이 해보신 이진혁 건축가께서는 이런 중축 행위에 대해서 뭔가 덧붙인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좀 피드백들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증축을 좀 탄성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건축물이 제일 환경 오염에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타고 그런 것보다도 워낙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좋고 사실 서울이라는 도심 자체를 보면은 그 신축이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축은 그 구도심 바깥에서는 건물이 없으니까 신축이 일어나는 건데 그 건물을 이제 지금 많은 다세대 지역도 있고 저밀도 구역도 있는데 거기에서 밀도를 높여야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경쟁력도 생기고 뭐 부동산의 가치도 찾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증축인데 지금 사실 실정으로 보면은 증축이 너무 법규상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합니다. 진혁 건축가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시도들은 당연히 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진혁 건축가께서 이렇게 좀 인트로를 잡아주셨는데 이런 증축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도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사전에 드렸던 질문 두 가지를 좀 시간상 두 개를 같이 드릴 텐데 본인이 어떤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서 또 전략이나 수단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좀 따라가고 모티브로 삼고 싶은 어떤 인물들이 있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하나와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그런 시각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시각적인 이미지들과 표현들이 조금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그런 처음에 대해서 이진혁 건축가님이 조금 얘기를 이어서 먼저 해주시죠. 빌 에반스가 어떤 인터뷰 중에 그 홍보보다는 그냥 네가 장롱 안에서 피아노를 쳐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지든 글이든 홍보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주어지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실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각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었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이라는 매개체와 더 친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차이밍 건축가 바라보시기 어떤 이 시각적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 시각적 표현들을 베이스로 본인이 채택했던 뭐 전략들 아니면 좀 모티브로 삼고 있는 어떤 방식들이 좀 있다면 일단 사실 건축가가 글에 조금 덜 익숙한 이유는 건축가는 어쨌거나 파이널 프로덕트 자체가 건물이잖아요. 그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사실 시각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가가 지나오는 아주 많은 그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클라이언트와 사실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주 긴 프로세스 중에서 초반 단계에서는 텍스트라든지 말로 구두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비율상 높았다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디자인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될수록 어쨌거나 이미지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파이널 프로덕트에 왔을 때 이미지로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비율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하겠지만 사실 두 가지 그 수단 다 굉장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친숙할 수 있지만 그 민성희 건축가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시각적 표현들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모티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SNS에 번역하는 글을 올리는 일을 뭐 취미로 하고 오랫동안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느끼는 게 처음에는 번역하는 글 자체가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엄청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글 자체도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뭐 간격이나 가독성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글이라는 게 좀 더 진화돼서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의 가능성을 좀 느끼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가독성,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 가장 원초적인 표현을 가장 솔직하게 사용하는 일이 글을 사용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좀 깨닫게 되기도 했고 뭐 좀 역설적이지만 저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용하는 인물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거기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나오는 일이 이제 양생하는 일이다라고 자기 자신은 뭐 글을 열심히 쓰지만 다 썼다고 확신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서랍에 넣어놓고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꺼냈을 때 고친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역행하는 일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점이 되게 건축에도 필요한 일이지만 항상 우선시되지 않는 일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생한다는 의미가 저도 이제 제 서문에 쓰기도 했는데 이 시간차를 두고서 뭔가 계속 다시 바라보는 행위가 건축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위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질문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서 이미지가 아닌 글로서 저희가 일을 드렸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이 되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의 유려함과 멋짐을 떠나서 누구나 접근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이라는 대한 건축가로서 이 글에 대한 글이 지닌 의미 그리고 누군가는 건축가가 글을 쓰기 되게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건축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글 아니면 나의 개인으로서 바라보는 글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영희 건축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글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대중적인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언어잖아요. 글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건축가한테 글이 가장 편안한 수단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뭔가 전시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제가 아주 편한 그런 전달 수단이 아닌 글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이때 어느 정도 제 생각이 그 전시에 오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겠지만, 사실 이게 나중에 제 디자인 프로세스로 옮겨왔을 때 그러면 글로써 내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은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생각 자체 아니면 이런 것 언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제 사상을 전달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디자인을 전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제가 그 글의 마지막에 전시를 보러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실. 글로써 우리가 디자인의 시작할 수 있냐? 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글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미지 글로 시작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건축계에서는 좀 부족한 프로세스이기도 한데 글이 그만큼 어쨌든 시작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신영 건축가는 이 글에 대한 생각? 정말 친숙하지 않은 매체였는데 저는 정말 오래전서부터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일단은 훈련받지 못했고 이거를 잘 유려하다기보다는 그냥 담백하게 써나가는 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글이란 게, 그러니까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뭐 블러시킨다거나 좀 색깔을 변형한다거나 좀 숨을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데, 글이라는 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저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민성희 건축가님께서 글을 읽어주셨을 때도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발가벗겨지는 느낌이라가지고 이게 참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민성희 건축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들이고 나면 또 글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것도 디자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또 디자인을 잘 하고 싶으면 좀 다 읽고 나서 바로 그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제가 못 보던 걸 볼 수가 있어서 저 글에도 썼지만 글을 쓰는 거랑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는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고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쨌든 그 디자인과 글을 쓴 프로세스가 비슷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가가 글을 하나의 어떤 비슷한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성희 건축가께서 제일 글에 친숙하실 것 같아요. 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정리를 해주신다면? 근데 제가 글을 저도 잘 쓰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너무 못 쓴다라고 많이 느꼈지만, 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본에 와서 일본어라는 걸 모르고 많이 배워가면서 근데 일본어로 글을 너무 읽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게 착한 언어로, 액션 언어로 써준 작가분들의 책을 보면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도 많은 대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원초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건데,
글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좀 친절한 언어를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수단을 써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글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글은 저는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게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수단으로 너무 전락되었고 감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단으로 전락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 같이 노력하고 싶은 거는 심오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아주 원초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나 표현 그런 것들을 자기 좀 의심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이 글이라는 표현 수단에서 좋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조금 더 원초적인 수준 활용되는 언어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 입장에 조금 이제 정리하는 멘트를 먼저 조금 하자면 제가 처음에 중간지점 주주계획안을 중간지점분들께 의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시간차가 저도 한 4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전시에 대한 의뢰가 아니라 뭔가 중간지점에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움을 덧대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증축이라는 행위가 뭔가의 새로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존의 맥락에 벗어나도 되지만 어쨌든 그 당연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뭔가 새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중간 지점이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전시를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들을 같이 끌고 들어왔고 앞으로 저희 이제 계획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여러 가지 중간 지점의 어떤 실험들이 활동들이 또 다른 계획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혜민 건축가님의 예처럼 나중에 3시나 4시 생겼을 때도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담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는 중간 지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랬고 중간 지점에게도 뭔가 다른 방향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저희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포럼을 주최한 이유도 좀 그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전시 기간도 많은 참여와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건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중간 지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